미사일이 어디로 갔다 그러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코스피로 갔다 합니다. 도시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겪는 진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지금 가격이 싼 거에 좀 집중돼 있다. 서울만큼 가파르게 전세 매물이 감소 중이거든요. 더 큰 사고 나지 않을까 하고 살짝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쭉 악셀 밟겠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이 우리가 총선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네. 무서워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민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공포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알고 대처하는 부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집값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있는데 좀 악재가 될 만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불안해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한간에는 폭락이 또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 대표님은 지금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뭐 악재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있고 또 뭐 이런 폭락으로 재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조금 견해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니까 대표님께서 성경 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성견지명요? 아니 오늘 방송을 잡으셨잖아요. 오늘 전쟁이 터진 날? 오늘 미사일 네, 날아갔는데 미사일 날아갔죠. 예. 이날을 딱 잡으신 거. 아. 뭔가 중요한 지금 타이밍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네. 수 있게 된 것 같고. 네, 네, 맞아요.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악재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악재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2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올라가서. 하면서 되게 단시간에 빠르게 올랐고 그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리스크가 금리인데 사실은 이제 금리는 내리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네. 다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네.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자꾸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뭐 더 심하게는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그 연동해서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지금 환율도 그렇죠. 네, 1,400원을 진짜 터치를 했죠. 한 예. 네 번째 정도 될 네. 것 같아요. 1,400원 터치한 게.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어떤 환율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이죠. 예. 사실 이런 상황이 됐고 거기에다 유가 오르고 또 이제 이것들이 다 사실 금리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또 미사일이 갑자기 또 그쵸. 이스라엘에서 또 이란으로 가는 바람에.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이란에서는 우리는 제가 보니까 어떤 이제 톡방에서 본 건데 이란에서 우리한테 미사일 쐈어 안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어디로 갔다 그러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코스피로 갔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코스피로 폭격을 가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많이 네.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색도.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 지금 약간 미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네.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또 한번 우리 시장을 한번 흔드는 대외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환율은 제가 볼 때는 뭐 빠르게 또 그 개입을 해서 일단 1,400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일단 단도리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그 대외적인 악재들이 여기서 더 문제가 되게 더 확전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은 또 리스크가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사람들 심리가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불과 1년 전에 굉장히 2년 전에 그 급등했던 금리를 다시 볼까봐 우리 10월에도 그랬던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면 약간씩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고 내성이 네. 생기잖아요. 그래서 면역과 내성.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아마 우리 시장에 지금 한 3월에 그리고 5월에 어떤 흐름을 읽어보는 어떤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해서 우리 총선도 이제 끝났는데 총선 네, 국내적인 이제 국내적인 이슈죠. 근데 네.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총선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지금
큰 변동 없을 것이다. 총선에 네. 대한 영향이 어차피 야당에서 일단 많은 의석을 가져갈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차이일 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보다 크게 뭐 더 야당에서도 규제를 여기서 더 강화할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막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뭔가를 하려고 할 텐데 지금은 어쩌면은 오히려 어떤 서민들의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디에서 뭐 더 많은 그 의석수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좀 가져갔다면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네. 기대, 뭐 세제에 대한 어떤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과 다를 건 또 없다. 네. 그리고 또 일부 지역들이나 뭐 어떤 상품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재건축이라든가 일부 네.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시기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변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네. 국내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땐 총선은 뭐 심리적으로는 약간 영향이 있겠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계속 갈 수 없는 네. 그 제한은 계속 걸리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네. 그 외에 어떤 시장에 크게 파동을 많이 미칠 것은 없다라고 보고 더 대외적인 악재가 그 확산되지 않는다면 확전으로 가거나 이렇게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환율에 대한 것들도 뭐 일시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네. 들고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좀 상승하면은 이제 원자재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소비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뭐 이제 이런 수순이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이언트 스텝을 또 5차례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예, 네,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변동하듯이 저도 이 금리라는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악재가 변수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서 된 거지 이게 막 오랫동안 지속될 부분은 그렇죠. 아닌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총선이 조금은 아쉬운 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총선이 2023년도에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쵸. 전부 다 바꾸려 했는데 야당에 막혀가지고 좀 그렇죠. 네. 그걸 과도기적으로 그냥 중간 지점을 또 맞춰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뭐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이제 연장선상에 지속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거를 지금 시장이 이제 거래량이 아직 5천 건 이렇게 회복이 안 됐는데 맞아요. 설마 또 이거를 또 급격하게 낮출 만한 제도를 만들까 그렇지는 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똑같은 그 유선영 네. 대표님의 의견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저도 걱정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진짜 답이 있는데 네. 이게 그 금리가 사실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때도 시장은 잘 갔었어요. 네. 지금처럼 갑자기 너무 빠른 시간의 단기에 정말 급격하게 인상을 해버렸더니 이게 사실 타격이 왔던 것이고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해도 한 차례 정도 올리겠죠. 0.25% 정도. 그렇게 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것도 우리나라 지금 상황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악재들이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대외적인 부분은 제한이 걸리기는 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 자체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공급이라든가 전세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우리 시장에 이미 갖춰져 있어서 만약에 이 악재가 더 힘을 많이 강하게 낼 수 있는 어떤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 자체적인 어떤 시장의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 이거는 그냥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잠시 일시적으로 한 4월 총선 전후에 사람들 심리가 잠깐 완전히 이제 좀 브레이크가 약간 살짝 바뀌었어요. 건망 혹시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깐 볼까 이런 흐름들이 뭐 약간 강남권에 뭐 또 이제 잠실권 이런 지역에서 조금씩 나왔던 걸로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요 지금 뭐 미사일 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번 잠깐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악재가 찾아올 때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부분들로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때가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차트를 합쳐가지고 되게 수십 년 거를 딱 보니까는 공통점은 전쟁이 일어난 뒤에 주가든지 집값이 많이. 흔들렸는데 주가는 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이전 정고점을 그대로 회복을 해요. 그쵸. 전쟁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은. 그래서 이때를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해요. 물론 전쟁에 대한 미사일이 뻥뻥 올라가고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와 별개로 우리가 이 기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재를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삼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데 막 생각을 했어요. 네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지금 결론적으로 첫 번째 제가 질문에서 너무 악재로 변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락이 재현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약간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은 게 아니라 조금 100km 달리는 걸 한 80km, 70km로 브레이크가 조금 밟혔다. 살짝 혹시 저 앞에 더 큰 사고 나지 않을까 하고 살짝 이렇게 눌렀다가 네. 아 괜찮구나 하면서 다시 쭉 악셀 예. 밟겠죠. 밟을 가능성이 네. 크다. 그래서 폭락의 재현을 하기에는 금리도 변동성이 있지만은 아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5번, 6번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불안한 건 맞긴 해요. 막 세상이 혼탁하면은 불안함이 그렇죠. 오는 건 맞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또 우리가 한번 되게 크게 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5천 건을 못 넘어가는 지금 거래량을 네. 보이고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세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심리가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거기에 건드려도 네. 뭐 건강할 때는 이렇게 톡 밀어도 안 쓰러지는데 몸이 막 좀 안 좋을 때는 툭 밀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약간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좀 약한 거죠. 조금은. 그래서 이런 상황들 외부적인 변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잠깐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몇 번 브레이크 밟아봤더니 그래도 또 가더라.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조금 아주 잠깐의 기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결론은 오래 갈 것 같진 않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총선의 네. 변수로 브레이크가 약간 걸렸다고 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의 추이가 어떻게 어떨지, 될까요? 네. 뭐 1년, 2년 그거보다 이제 조만간에는 3월 달에 거래량 집계가 끝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오늘 또 딱 봤더니요. 그 경기가 이미 10,000건 넘었어요. 11,000건 넘었어요. 11,000건 넘었나? 12,000건이 정상인데 정상 궤도로 거의 올랐네요. 지금 거의 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000건은 무조건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드렸었는데 11,000건을 넘었던 걸 제가 지금 어쨌든 10,000건 확실히 넘었고 11,000건 네.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11,000건 넘어가면 뭐 이건 완전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서울도 지금 3,700건을 넘었거든요. 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인천은 2,600건 가까이 됐던가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거래가 3월달 거래는 확실히 지금 뭐 기존의 어떤 평균치 수준까지 거의 많이 가까이 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4월달 거래를 봤더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9월 거래량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데요. 그러면 작년- 3,800건, 900건 정도? 네, 그 정도. 네. 왜냐면 작년 9월 달에도 거래가 적지는 않았었는데 약간 이제 그 꺾이기 전에 10월 달 거래가 굉장히 확 죽기 전이었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달 거래량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네. 일단 상황을 보고 있고 관건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이 뭐 약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예. 여기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에 예. 따라서 거래량이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별거 없는데라고 생각하면은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참 신기해요. 네. 이게 그냥 대외적인 변수로 이 거래량들이 조금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근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이제 현장에도 가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게 뭐냐면은 2023년도에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쭉 가다가 8월 달에 한 3,800건 찍다가 그렇죠. 9월 달에 3,500건 찍고 쭉 그렇죠. 조금 나락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네.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올라가는 시점에 거래량이 늘면은 거래가 한계가 터지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3,000만 원 올라서 또 거래가 되고, 네.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거래가 한 개 딱 터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10억 2천이 돼야 되는데, 10억 1천이 됐다가 다시 10억을 또 찍어. 그리고 또 10억 2천을 가는 것 같아 또 10억 1천을 찍고. 이게 제자리에서 점찍기 형식으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작년하고 올해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조금 느린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이 왜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 지금 말씀하셨던 거래가 찍으면 올라가고 했던 시점은 정말 바닥이었었거든요. 네. 그 바닥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먼저 거래가 터졌던 곳들을 보면은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그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엘리트 잠실권들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때 막 18억, 19억의 거래가 찍혔으니까 올라가봤자 막 27억 하던 아파트가 18억, 19억에 찍히는데 3천원, 2, 3천 올려서 거래할 만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3억, 24억, 25억을 막 가는 중이니까 네. 거래가 맴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먼저 작년에 거래가 터졌던 지역들이 대다수가 보면은 뭐 이제 잠실에서 또 강동에서 선도하던 지역들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그게 연동되면서 뭐 마포라든가 성동에 또 몇몇 아파트들이나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네. 사실 그것들도 역시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네. 보니까 많이 바닥 찍고 내려와 뭐 마포 같은 경우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느 정도 찍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회복을 하면서 갈 수 있었던 환경이 네. 됐던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작년에도요. 이때 거래가 되게 많았었는데 시세가 좀 덜 회복됐던 단지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좀 호매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할 때 LG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보면 거래가 계속 찍히는데 시세가 별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얘는 진짜 안 오른다. 잠실을 막 저렇게 가는데 네. 하고 나중에 보면 그래도 조금 바닥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네, 슬금슬금 스리슬쩍 스리스리하게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금 이제 올해 와서 그런 거래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예. 이제 많이 올라간 애들은 한번 자기 가격대까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줬잖아요. 네. 뭐 끝까지 가지 못했었지만 전고점까지 거의 가기 지금 전 단계 정도까지 와 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래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주 선호 지역이 아닌 곳들에서 먼저 지금 또 최근 들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거래를 좀 막 찍어줘. 말씀하신 대로 점 찍듯이 막 찍히고 나면 조금 저가의 아파트. 네, 좀 예. 중저가 예. 가격대에서 찍히고 나면 얘네들이 호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서 높은 호가를 덜컥 잡기보다 예. 얘하고 비슷한 입지 내지는 어떤 상품성에서 좀 부족해도 입지가 괜찮은 것들로 전환하는 거예요, 시야를. 그래서 얘 말고 그 옆에 단지 아니면 걔 주변에 있는 조금 가격 저렴한 단지들이 이제 그 시세를 받아서 다시 거기 점이 찍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상단에서 가지고 있고 중간에서 이렇게 막 점 찍기가 되다가 그 하단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가장 하위권에 있는 물건들도 가격이 그렇게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다시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세는 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인 거죠. 이런 거네요. 아, 서울대 가고 싶은데 연대 고대 가고 고대 가고 싶은데 한양대 가고 그렇죠. 쭉 가다가 진짜 성적이 안 되면 지방에 가고 하는데 지방까지 갈 데가 없어 좀 수요가 차면 다시 이제 그렇죠. 위에가 반응하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 제가 볼 때 속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속도의 먼저 차이. 가는 곳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뒤에 가는 곳은 늦게 회복하고 또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에 내가 굳이 이걸 사야 돼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조금 더 가격적인 매력 있는 물건을 찾아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느리게 회복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저도 이걸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저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막 붐업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 이게 그냥 점찍기를 하고 있는 데가 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랑 현장이 조금의 이질감이 있다는 걸 제가 조금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찍히는 거 신고가 찍히는 게 있지만은 제자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좀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심리가 아직 불안하다. 그렇죠. 그리고 전세의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아직 불안한 사람이 전세를 선택한 사람이 좀 많이 수요층이 아직까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이제 조금 천천히 찍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복합적으로 네.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찍히는 속도가 제 생각에는 언론에서 이제 지금 거래량이
저기 경기도에 10,000건이 넘었어요. 이제 13,000건, 12,000건 갔어요라는 게 하면은 그 자체로 좀 심리를 좀 자극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또 5월하고 6월 이전 6월이면은 이제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또 그렇죠. 매물을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 5, 6월은 그런 부분하고 합쳐져서 조금은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표님 얘기한 게 저도 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네. 왜 거래량이 제자리 찍기를 하고 있지? 아니,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제자리 찍기를 하고 있지? 이제 그 생각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보면 이제 가격이 좀 저가에 거래된 그 거래 데이터를 보면은 층이 좀 저층. 아, 그리고 못난 아니, 좀 못난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제 단지 내에서 귀여운, 비선호 단지 동이나 내 귀여움둥이. 비선호 라인 그런 네. 쪽에 이제 뭐 층수는 뭐 예를 들어서 5층이야 네. 아니면 뭐 7층인데 약간 선호가 좀 떨어지는 곳에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지금 가격이 싼 거에 좀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로얄층이 RR 물건에 막 높은 가격을 팍팍 찌고. 뭐 이번에 이제 아리아 같은 경우에 네. 26억 찍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네네. 흑성 뉴타운이죠. 그래서 네. 그런 곳은 뭐 전면 한간부 나오고 막 이러면 네. 26억도 확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또 어디는 굳이 여기에다가 내가 이 가격까지 내가면서 아라를 굳이 선택할 바에는 가격이 확실히 좋은 거를 찾아가자라는 수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가격이 착한 거 거래된 것들을 보면은 조금 약간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세대가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자꾸 말이 길어지지만 하나 덧붙이자면은 아, 지금은 갈아타기 수요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선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많진 않아도 있어요. 용기 있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예. 과감하게 선매수했는데 내 거 잘 안 팔리니까 급하게 정리하고라도 가야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가끔씩 이상하게 이렇게 금매거래 나오는 것들 또 그런 경우도 또 그렇죠. 왕왕 있습니다. 금매는 다름 아니라 급해서 나오는 거. 그렇죠. 진짜 진짜 급해서 급한 거죠. 금매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금매가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이게 딱 뭐 한 2달 정도 미만으로 남아 있으면 진짜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 오늘 뭐 지금 우리가 질문하다가 댓글 읽었는데 댓글에서 또 많은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네, 좋습니다. 두 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얘기를 하셨고, 자 이제 다시 또 질문을 아, 또 네네.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하다 시간이 너무 보니까 많이 가고 있나요? 너무 네.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여유 괜찮나요? 있습니다. 네, 여유 있나요?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매매 거래량까지 알아봤는데 지금의 심리적으로 총선과 대내외적인 불안 변수들도 알아봤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 알아봤고 그럼 우리가 매매 말고 이제 전세도 한번 봐야죠. 아, 네, 그렇죠. 전세가 지금 상승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언젠간 또 떨어지는 날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추이로 볼 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이 전세가 매매에 또 미친 영향도 분명히 좀 있을 건데 지금 전세의 추이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전체 제가 생각할 때 전세는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세 가격 지수 그래프를 보면 가격이 조금 조정받았던 시기들 보면은 물량이 많았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약간 빠졌을 때를 보면 그때 당시에 물량이 좀 있었을 때 그렇고 대다수는 전세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많이 오르느냐 좀 적게 오르느냐의 차이지 꾸준하게 상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지금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 서울만 해도 지금 20년 넘어가는 이제 그 주택이 1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노후도가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은 지금 4월달에 제가 거래된 것들 아파트를 보면은 신축이 상당히 많아요. 준신축급 아파트들이 약간 시장이 좀 안 좋아질 때는 좀 약간 연식 있는 시장이 좀 잘 움직여줄 때는 약간 이제 연식 있는 구축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조금 이럴 때는 그래도 인기 선호도는 역시 좀 깨끗한 집, 약간 새 아파트, 준신축 이런 곳으로 간다라는 걸 또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건 그런
것이고 공급은 안 되다 보니 가격이 사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라고 보고요. 이게 신축 가격이 오르면 구축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축으로 전세값이 계속 쏠리면 그 수요를 다시 받아줘야 되는 건 약간 주변에 있는 구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거기를 또 수요들이 들어가고 이게 계속 전이되는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전세 가격의 어떤 상승은 좀 공급 문제에 있어서 당연한 부분이 있고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들 심리가 네. 이제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해야지 나 무조건 살 거야 이런 심리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아니 아직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살까 말까를 망설이시면서 네. 아예 한 번만 더 전세 돌리자 한번 하자 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세 가게 되고 또 빌라 사시는 분들이 빌라 불안해 전세 가고 오피스텔 사시던 분들이 안 돼. 아파트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매물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수요가 우리가 딱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매매로 갈 거냐, 그쵸. 전세로 갈 거냐, 월세로 갈 거냐. 그 그거밖에 안에서도 없어요. 네, 예, 진짜. 아파트가 안전한가, 빌라가 안전한가, 오피스 뭐 하고 뭐 보다 보면은 지금 빌라가 전세 사기 때문에 이슈가 되어가지고 월세화 되는 부분도 그렇죠. 많이 생기고 네. 월세가가 오피스텔도 좀 올라가고 있죠. 아니면은 나 전세 빌라 불안하니까 아파트로 가자 해서 이제 아파트로 그렇죠. 또 올라가고 이제 그렇죠. 이게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도 나중에는 전세 수요가 시장이 좋아지면은 매매 수요로 또 옮겨가고 전화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순환되는 걸 계속 얘기를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이나 전세의 수요들은 앞으로 좀 꾸준할 걸로 그렇죠. 좀 생각이 그렇게 들죠. 생각이 되고 네. 다만 뭐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뭐 인천 같은 경우 지금 물량이 많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진짜. 인천이 지금 전세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만큼 가파르게 전세 매물이 감소 중이거든요. 그리고 네. 보면은 인천에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들을 보면은요. 신축 아파트 거래되는 게 신축 아파트도 거래되지만 예를 들어 송도나 이런 지역들 그쵸. 뭐 또 뭐 영종이나 이런 데는 신축들도 거래가 되지만 사실은 뭐 부평권이라든가 이런 네. 곳들은 남동구나 이런 경우에는 구축 거래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부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부평 좋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입지에 괜찮은 어떤 뭐 서울 접근성 좋은 부평이 그렇잖아요. 딱 그러니까 그런 곳이나 아니면 호재가 좀 약간 노출돼 있는 GTX 호재라든가 노출된 곳이나 좀 살기가 좀 쾌적한 곳 이런 곳들은 약간 연식이 있는 구축들도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인천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인천이 상당히 대도시인데 그동안은 공급이라는 엄청 커다란 그 거인과 그렇죠. 싸우느라고 네.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오래 보냈다라고 네. 보고요. 이제 이 어떤 시간을 좀 지나고 좀 도시가 새롭게 좀 많이 변모하는 지역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굉장히 그 도시가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지금 요즘은 보니까 검단 신도시 쪽도 거래가 굉장히 좋고 활발하게. 분위기가 예.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이 한번 지금 뭐랄까요? 새롭게 이렇게 완전히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는 속에서 어떤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이기는 어떤 전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게 아마 25년, 26년까지 물량이 좀 다 소화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 인천도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막 투자할 때 좀 사람들이 조금 힘겨워하는 동네긴 해요. 왜냐면은 네. 한참 되게 좀 더디거든요. 뭔가 오르는 거는 뭐 수도권 흐름하고 비슷한데 왠지 뭔가 더디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이번에 팍 올랐다가 또 팍 떨어졌다가 이제 또 송도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가격들이 좀 다시 오르고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긴 호흡을 보면은 전망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좋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고 뭐 저는 인천 모두가 전망이 좋다기보다는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들이 이제 네. 있는 데랑 뭐 송도라든지 네. 서구 네. 쪽하고 그쵸. 뭐 부평 쪽하고 뭐 이런 지역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검단도 괜찮고 거기도 서구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시장이 참 이상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빡셌는데 네. 그런데 그렇죠. 전세가가 물량이 그렇죠. 좀 많이 네. 소진되고 지금 올라가는 맞습니다. 양상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동탄이라든지 아직도 물량들 들어갈 곳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지역들 뭐 광명도 그렇고 또 광명도. 안양도 그렇고요. 안양도 지금, 그렇죠. 네, 물량이 지금 많아서 지금 네. 조금 안양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도시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해요. 성장통이죠. 네, 성장통이죠 정말. 예. 그래서 이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그야말로 그 더 좋은 에너지로 이제 그 힘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좀 여기저기 조금 아픈 거, 약간 그런 과정은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그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면은 광명 거기 나중에 물량 있는데 그 가격 떨어지는 게 아니요. 그럼 제가 뭐라냐면요.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고 우리는 다시 그거를 오르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물량이 많을 때는 이용을 하는 거고 보유자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물량은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성장통이다. 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이다라고 또 명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 제가 우리가 계속 오늘 뭐 여러 얘기 하다가 좀 잡담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네요. 이런 맛이 있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좀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질문을 또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뭐 서울 쪽에서 좀 아까 전에 뭐 전세도 좀 거래량이 그렇죠. 늘어나고 네. 매매도 좀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런 서울 쪽이나 뭐 지역적으로 좀 매수하기 좋은 지역들이 지금 또 네. 매번 하는 얘기지만은 또 어디가 있을지 한번 보면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뭐 이제 각자 판단하시는 문제긴 네. 한데요. 이제 내가 첫 집을 마련하는데 나는 좋은 곳에 사고 싶어. 이러시면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가격적으로 좀 회복세가 더딘 곳들을 찾아가는 게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적정한 한 단기 기간 안에 2, 3년 안에 좀 성과를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의 메인 공덕일다라든가 이런 곳들은 시세가 많이 올라 있는데 네. 뭐 조금만 넘어가서 광흥창 쪽만 가도 시세가 조금 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거래가 지금 또 나오거든요. 광시장이 좀 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찾아가는 상황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성북구 쪽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그 매력이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또 그 일대 거래량이 좀 오늘도 보니까 많이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착한데 약간 연식이 그렇게 많이 낮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장유타운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시점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입주 시작이 되고 나면 가격이 좀 눌릴 텐데, 만약에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매수를 누리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들을 좀 노려보신다면 상품성도 우수하고 동북성도 경전철도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동북선 호재가 있는데도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아 보이고요.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비슷한 입지로 봤을 때 관악구도 좀 좋아 보이는데 거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악구에 좀 메인 단지들 많이 모여 있는 곳들, 구축이지만 드림. 관악 드림이나 이런 곳들보다는 약간 다른 곳에 저가 거래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벽산불룸이나 이런 곳들은 거래가 있었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아직은 가격적인 매력이 확실히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계속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울의 몇 개 지역들이 있잖아요. 상계지구라든지 뭐 중계지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지금 가격이 너무 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원구나 도봉구 일대도 어떤 분들은 거기서 탈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제 그 각자의 상황과 여건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는 그곳들이 어떤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좋은 곳들, 호재가 지금 많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인데 네. 상대적인 가격이 좀 괜찮다라면 네.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마포의 메인 지역도 뭐 거래량이 뭐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광창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죠. 네. 덜 거래되고 조금 상대적으로 싼 곳. 그쵸. 예, 그리고 성북구 중에서도 장인뉴타운이 호재 대비해서 가격의 흐름들이 조금 접근하기는 조금 좋다. 네. 그리고 관악구 에도 이제 메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좀 회복이 있는데 그렇죠. 네. 메인 지역도 한번 눈여겨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그리고 뭐 중랑구나 맞아요. 뭐 중랑구도 얘기해요. 이런 데도 좀 그쵸. 좋지 않나요? 중랑구 네. 시내 쪽으로 지금 거래가 되게 시내 지구 쪽 거래가 좀 많은데요. 네. 뭐 또 뭐 권역 2차라든지 이런데 거래가 많은데 중랑구도 사실은 굉장히 좀 늦게 움직였던, 늦게 움직이죠. 많이 늦게 맞아요. 움직였던 중랑구 옆에 구리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매력이 확실히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망호라든가 이런 쪽은 GTX 이슈가 있고 또 신내지구 역시도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어떤 수혜지로 볼 수 있어서요. 네. 뭐 당장 뭐 이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네. 뭐 가격적으로 좀 착한데 또 매력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저 강서의 가양지구 있잖아요. 가양지구 예, 저도 사실 작은 평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이제 조심스럽죠. 네, 그런 부분에 있는데 한강변이라는 매력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굉장히 에너지를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뭐 웨스트림이라든지 또 아까도 얘기했던 아크로 리바임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신고가 막 찍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강이라는 그 강한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또 가양지구가 또 새롭게 좀 급부상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돼서 아직은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에 비하면 좀 많이 착하다라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가양지구까지도 네. 전반적으로 서울을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데를 제가 정리하면은 성북구 쪽, 그다음에 마포구 쪽, 그다음에 관악구 쪽, 그다음에 또 이제 중랑구 쪽, 뭐 요 정도 노원 쪽, 예, 노원 도봉, 뭐 요 정도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은 무조건 산다라기보다는 내 형편을 확인하고 이 지역을 눈여겨 본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지를 점검해 본다 식으로 이제 좀 참고해서 들어가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급변하는 시장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대처의 어떤 방법들이 무엇인지 좀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덕담 한마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일단 뭐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거예요. 위기는 위기로 탈을 쓰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회인데 우리는 그걸 기회인 줄 모르는 거죠. 탈을 쓰고 나타나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굉장히 좀 또 조심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겁내야 하는 그 시점에 누군가는 또 이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시장에 대한 생각들을 좀 되게 다각적으로 보이는 면만 말고 그 이면까지 이렇게 둘러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어떤가요? 저기 어떤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뭐 역전세 이슈라든가 또 그 갖고 있는 물건의 어떤 가치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거에 따른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잘 지키고 잘 버텨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잘 지키고 잘 버티면서 지나가면 지금 사실 이 시장에 발 담그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기에 대해 너무 우리가 내 어떤 상황들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막 침몰하지 말고 좀 잘 버티고 지켜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그 뭐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 의사결정이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 틀린 거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개의 의사결정들이 결국 쌓이다 보면은 뒤돌아보면 이게 확 뭔가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거잖아요. 그런 결정들이 쌓여서 성장이 되는 건데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좀 좋은 방향성을 찾는 과정들을 조금 쉬지 않고 그래야지 운도 오거든요. 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회도 준비된 사람이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회와 운들을
붙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도 시장에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했는데 네. 예, 오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고 네. 편안하게. 예. 네. 아, 참,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 이준영 대표님이 드디어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참. 제가 이거 축하의 메시지를 뭐 있나요? 에코로 해야 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 아, 그리고, 이제 저는 10만, 100만, 1000만, 만만. 제가 열심히 대표님 가는 길 열심히 이렇게 따라갈게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먼저 이제 예. 10만 100만 찍고 예. 그다음에 또 따라서 가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또 우리 이건호 대표님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는 10,000명 넘었을 때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아, 제가 이제 10,000명 넘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10,000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유튜버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죠. 아,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진짜 찐 유튜브에서 더 찐 유튜브로 이제 오신 것 같아서 네. 승승장구하시기를 네. 이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